다음은 가을의 노래를 말합니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계절이 다 시에서 열심히 노래합니다. 그 가운데 여름은 시의 소재로서 제일 인기가 없어요. 여름 노래는 그렇게 명작이 없어요. 겨울은 있지만은 매우 단조로워요. 겨울을 두고 이렇게 지 맘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요. 지난 시간에 방랑시 겨울 나그네 단색조입니다. 봄과 가을이 경합을 하는데 봄보다 가을이 더 풍부하고 많은 시상을 합니다. 위도가 비슷한 북반구에는 이 네 계절이 나타나고 네 계절 노래하는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을을 노래한 시가 풍부하고 근접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같으면서도 상당히 달라요. 가을이 되면 나무잎이 붉게 물들었다가 떨어집니다. 그것이 가을을 나타내는 가장 두드러진 징표이고 가을을 말하는 시의 기본적인 사연을 이룹니다. 그러면서도 지역에 따라 가을에는 자연이 다르고 가을을 노래하는 문화가 다르고 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자연과 문화와 시 세 가지 본주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단풍과 낙엽을 구별합니다. 짙게 물들어서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 단풍이라 하고 곧 떨어지면 낙엽이라 합니다. 단풍과 낙엽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데 다른 나라는 이 두 개를 구별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 깜짝 놀라요. 그 이유는 1차적으로는 자연 자체에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문화나 시에 있어요. 뒤에 자세히 말할 것을 대강 말해 봅시다. 중국은 단풍과 낙엽을 합쳐서 풍엽이라고 해요. 단풍과 낙엽을 구별하지 않아요. 일본은 단풍이란 말만 있고 낙엽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낙엽이라는 시어는 없어요. 시에서는 단풍만 이야기해요. 일본에서는. 유럽에서는 단풍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낙엽만 있어요. 단풍과 낙엽을 구별하는 우리나라, 합쳐서 이야기하는 중국, 단풍만 노래하는 일본, 낙엽만 노래하는 유럽이 딱 갈라져요. 아주 재밌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을 내가 발견할 때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자연의 차이면서도 문화적 취향의 차이고 시적 전통의 차이입니다. 자연, 문화, 시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할 수 있어요. 중국은 풍엽이란 말을 씁니다. 풍엽은 단풍의 풍과 낙엽의 엽을 합친 말입니다. 중국어 발음 뭔지, 중국어 뭐라고 해요, 발음? 풍엽 발음이? 그것만 해요. 왜? 중국은 단풍이 별로 곱지 않아요. 나무에 있는 거나 떨어져 있는 거나 그게 그거예요. 중국에 단풍이 곱다고 많이 사랑하는 데 가봐도 참 별 볼모양 없어요. 이거 왜 이러냐? 그러니까 공기가 탁해서 그렇죠. 공기가 탁하기 전에 종자 자체가 그래요. 풍엽이란 말이 가령 사령운에 효상 풍엽동, 새벽 서리에 풍엽이 발달할 때는 내용적으로는 단풍입니다. 200이 풍엽, 낙 분분할 때는 내용적으로는 낙엽입니다. 그러나 단풍도 풍엽이라고 낙엽도 풍엽이에요. 그 다음에 풍엽, 적화, 추슬슬 할 때는 글쎄 이게 단풍인지 낙엽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은 작은 둘을 합쳐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요. 나무에 있는 단풍과 땅에 떨어진 낙엽이 그게 그거예요. 마치 나무에 달려있는 것도 떨어진 낙엽 같은 그런 칙칙한 모양을 하고 다루고 있어요. 참 자연이 그러니까 시인이 어떻게 용뺄 수가 없어요. 그걸 그냥 따라가죠.
중국에도 풍렵이나 낙엽이란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어로서는 쓴대요. 그러나 둘을 합친 풍렵을 애용합니다. 식물학에서는 구별하겠죠. 시는 구별하지 않아요. 표현을 강렬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단풍이 곱지 않고 나무에 있는 것이나 떨어지는 것이나 그리 다르지 않으므로 합쳐서 말하면 되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흐리고 공기가 축축하다가 이른 봄 늦가을에 습기가 져가지고 잠시 날이 맑아집니다. 잠시 날이 맑아지고 봄에는 매화가 피고 이어서 벚꽃이 필 때 일본 사람은 거의 미쳐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나무 밑에 앉아 술 마시면서 밤을 막 새고. 그런 맑은 날씨, 아름다운 꽃이 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서 좋은 줄 몰라요. 우리는 안 미쳐요. 그 다음에 가을에 잠시 날이 맑고 단풍이 틉니다. 그러면 막 축제를 한다고 야단합니다. 축제를 한다고. 그때도 막 한껏 고향한 기분이 가요. 근데 일본어에는 낙엽이라는 단어가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쿠요라는 단어는 있는데 시에서는 낙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자로 황엽이라 쓰거나 홍엽이라 쓰나 단풍에는 누르게 드는 단풍도 있고 붉게 드는 단풍이 있죠. 근데 한자는 홍엽이라고 쓰고 황엽이라고 쓰고 홍엽을 쓰는데 다 모미지라 읽어요. 일본어 읽을 때는. 다 모미지라고 읽어요. 그런 단풍에 대한 시인이 사위 각별하고 옛 노래책 마이어슈의 모미지, 마이어슈에서는 단풍을 모두 황엽이라고 적었어요. 홍엽이라는 또 말은 등장. 요즘은 홍엽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찬사가 되풀이돼 나옵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것은 몸이지 황엽, 홍엽이라 해도 되는데 땅에 떨어진 건 뭐냐? 땅에 떨어진 것도 낙엽이라 하지 않고 그냥 몸이지래요. 자, 왜 그런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일본은 날씨가 나쁘고 청명한 게 적기 때문에 시인이 구질구질하고 한 것을 그렇지 않아도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한테 우울증을 돋구는 일을 시인이 하면 안 돼요. 맑고 깨끗한 것만 보여줘야 되니까 낙엽은 외면하고 단풍만 노래하는 것이 시인의 소망이다. 시인은 국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시인의 업무다.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낙엽과 단풍과 낙엽을 둘 다 노래해서 이것도 노래해주고 저렇게 노래해주는 게 시인의 사명인데 일본은 어두운 쪽은 빼고 밝은 쪽만 선택해서 말하는 게 시인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일본 문학이 가진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도 장식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본 문학의 한 특징이다. 이렇게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시를 보면 풍엽, 단풍, 낙엽이 비슷한 비중으로 등장합니다. 풍엽과 만안수 이렇게 말할 때는 풍엽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하지만 풍엽이라는 단어는 한시 한문에만 있지 우리 국어에는 없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풍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우리가 구도로는 풍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참 중요한 사실이죠. 그다음 황국 단풍 할 때는 단풍입니다. 낙엽 매 금정할 때는 낙엽입니다. 한시는 한문을 중국 사람한테 배운 듯이 쓴 것 같지만은 중국 한시에는 낙엽과 단풍을 구별하지 않고 풍엽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한시를 지으면서도 단풍과 낙엽을 구별해서 지어요. 중국 사람이 짓는 시를 보고 지은 게 아니고 우리 구도에 단풍과 낙엽이 이미 오래전부터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이걸 받아들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한시가 우리 구도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한시를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데서 전혀 착안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는 풍렵이라고 얼버무려 말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지 않고 단풍이면 단풍, 낙엽은 낙엽이지 이렇게 칼라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두리뭉실하게 말하는데 우리는 말하고 우리는 단풍의 정서와 낙엽의 정서를 함께 다 보여주려고 한다. 일본 사람들은 좋은 쪽, 단풍 쪽만 보여주려 하는데 우리는 다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시조에서도 풍렵노화에 울고 얘는 저 기러기를 할 때는 풍력이 많이 쓰였으나 이건 한문에서 가져온 관용구입니다. 중국에 전례가 있어서 풍렵을 조금 쓰다가 버렸어요. 풍렵이 오늘날 중국어뿐 아니라 일본에도 있는 단어인데 풍렵은 우리말에는 없어요. 국어사전에는 풍렵이 없어요. 일본말에는 구도로 있어요. 한자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에 대한 미미한 비교를 해볼 만해요. 단풍과 낙엽은 누구나 알고 있어 사용 빈도수 아주 높은 말이며 시에도 계속해요. 우리가 단풍이 뭐고 낙엽이 모르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명백한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조를 다시 봅시다. 단풍과 낙엽이 다르다고만 하지 않고 둘 다 미미한 변화를 묘하게 보입니다. 단풍은 밤만 물고 시내를 맑아진다 할 때는 단풍이 붉고 맑은 생동감을 주어서 마음을 격동하게 한답니다. 밤만 불고는 다 붉고 맑은 시내가 어디까지 흘러갈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바람은 불지 않고 명월이 만정한데 일진 추풍에 잎지는 소리로다. 저기야 추풍 낙엽을 헛되이 저 날 속이냐 할 때 여인의 탄식을 이야기할 때는 단풍이 낙엽으로 변해서 단풍이 낙엽으로 변하면서 사랑이 울고 이미 떠나가고 없는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일본 시에는 낙엽에 대한 시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시는 좋은 소리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도 우울증 걸리는 사람한테 슬픈 소리를 하지 말자 이렇게 짠 것 같아요. 우리는 구도에서나 시에서나 시조에서나 단풍과 낙엽을 다 말합니다. 두 가지 정서를 다 말하고 있어요. 남들도 다 단풍과 낙엽을 다 구별해서 말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지 않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게 우리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게 돼요. 정말 비교의 좋은 점이죠. 자, 유럽은 어떠냐? 유럽은 우선 붉게 물드는 한 일본식으로 말하면 홍렵이 없어요. 누렇게 물드는 황렵만 있어요. 단풍이 아름답지 않아요. 서양 세계 중에 유일하게 카나다가 붉은 단풍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단풍이라는 영어 단어가 없어요. 캐나다의 국기에 그린 단풍 있죠. 그 나무를 말하는 고유명사만 있어요. 캐나다가 붉은 단풍을 국기에 이런 것은 북미와 유럽 전체 세계 속에서 카나다가 유일하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러워서 한 거예요. 나머지는 누리택택한 단풍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단풍이 어느 산이나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카나다 사람은 자기만 있는 줄 알았다가 많이 김이 새게 돼 있어요. 유럽은 어떠냐? 예, 가을은 비가 부슬부슬하고 음산한 계절입니다. 여름엔 날이 맑았다가 가을에 을이 불어요. 여름을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가을은 음산한 계절입니다. 보드레르의 가을의 노래에서 말합니다. 분노, 증오, 전율, 공포, 장기간의 강건을 엔 프리송 오레르 라베르드 퓨레 포세 이게 가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청명하고 맑고 남풍이 있던 가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단풍에는 없고 낙엽이란 말만 있는데 낙엽이 페이의 모것도입니다. 페이는 잎이고 모것도는 죽은 잎입니다. 낙엽이란 말이 페이의 똥배 떨어지는 잎이 아니고 죽은 잎입니다. 가은의 베르네르의 가을의 노래에서 바헤이 알라 페이의 모것도 마치 낙엽처럼 떠나간다 할 때 우리는 우리 낙엽을 생각하는데 마치 죽은 잎처럼 떠나간다.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원문의 의미는 비참하게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낭만적이 아니라 비참해요. 구루몽에 낙엽에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시몬 aimes-tu le vrai débat sur les feuilles mortes. 야,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애독하면서 우리나라의 낙엽을 생각해요. 그걸 밟고 가는 중. 그러나 이 말은 feuille morte입니다. 죽은 잎이고 프랑스의 낙엽은 칙칙합니다. 본래 나무에 달려있을 때도 칙칙한 놈이 떨어지면 칙칙해요. 거기다가 가을에 비가 부슬부슬합니다. 우리는 시몬 낙엽을 밟고 있는 굉장히 바삭바삭한 소리를 내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칙칙한 거, 미끄러지고 비참한 모습을 하고 가는 겁니다. 실제는. 우리는 좋게 봐주는 거죠. 이 시를 우리가 우리대로 읽고 즐기는 것을 조금도 나무랄 필요 없어요. 남은 것도 갖다가 잘 쓰면 되지만은 원래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자크 프레버의 시를 이브 몽땅이 노래하는 레페의 목도 있어요. 죽은 잎이란 말이에요. 죽은 낙엽입니다. 근데 이걸 번역할 때 원만 그대로 하면 죽은 잎입니다. 죽을 사자 해서 사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말로 의역을 해서 낙엽이라 하면 되네. 굳이 고엽이라고 하는 말을 조를 해서 번역해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문에서 페이 모것도 죽었다는 말인지 고 말랐다는 뜻은 없습니다. 고엽이라고 해서 이 노래를 번역하는 것은 그냥 잘 봐주려는 것이지 우리식으로 가공한 것이지 원래 것은 아닙니다. 구루몽의 시나 플로베르의 시를 이브 몽땅이 노래하는데 다 우리식의 낙엽이라고 생각하면 참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고 우리식으로 잘 봐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식으로 잘 봐주는 것이 조금 더 나쁜 거 같지만은 원래 그것이 아니다. 그걸 아름답게 맺는 것은 우리가 맺는 겁니다. 자, 토론합시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 아마 이 정도는 중학교 국어책에 나와도 안 되겠나. 응? 그러나 이제 원어와 대조가 없으니까 어렵죠. 누구나 다 알아야 될 거예요. 또 우리나라 시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풍과 낙엽을 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다 보는 우리의 자연과 그것을 노래한 시가 얼마나 풍부하고 아름다운가를 재인식할 수 있어요. 세계문학 전체에 대한 스님께서 수많은 작업을 하셨지만 지금 서정시 동서고금 하나라고 하는 이 주제에 오자 저희들이 그냥 일상에서 많이 체험하고 있던 문화적인 어떤 형태나 유형에 대한 비교가 비로소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경지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갖고 있는 결국은 우리 정서라든지 아름다움 또 정감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가 최종적인 도달점이어야 됩니까? 이것은 참 시가 가지는 굉장히 좋은 이점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을 정밀하게 나타나면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내요. 전형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전체를 크게 아우르면서 그건 전형성이죠. 그것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양면이 있어요. 산문은 전형적인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섬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 단계 하면 지금 비교 대상으로 된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서양의 자연의 비교, 문화의, 그 다음 언어의 비교, 자연의 비교, 언어의 비교, 언어의 비교에는 문화의 비교, 그 다음에 시의 비교, 세 단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너무 보여진 거야. 너무 보여. 선생님, 중국에는요, 중국에 지금 시에 이렇게 풍렵이 많이 나오는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대어로 많이 쓰이는 거는 이 풍렵이라는 말, 펑예라는 말보다
홍엽이라는 말이 많이 홍엽이라는 말 많이 써요. 네, 홍엽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풍엽은 제가 거의 쓰는 걸 못 봤어요. 홍예 그래서 홍엽은 홍 나무에 달린 걸 말하는 떨어진 걸 말하는. 근데 달린 거 떨어진 거 다 말하는 것 같은데 또 떨어진 것도 낙엽이라고도 하거든요. 아이고 그러세요. 그거는 아마 현대어에 국한되어서 쓰이는 거. 그러면 이제 중국어의 변천까지도 살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이건 이제 한시에 시어로 생각할 때는 단풍과 낙엽을 구별해서 하는 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바이두 같은 데도 요새는 검색하기 쉽죠. 바이두에 단풍 치고 낙엽 치면 고전 인용과 거의 없어요. 그래 풍엽을 치면 막 쫙 나와요. 옛날에는 아주 유식한 사람만 그런 거 아는데 요즘 무식해도 괜찮아요. 뭐 즉시 검색해 보면 나오니까 바이두에 한자로 딱 치면 확실히 단풍은 옛날에는 풍엽이라고 했고 요즘은 홍엽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름답지 않은 건 사실이죠. 북경에 무슨 산인가? 향산. 거기에 뭐 단풍이 아름답다고 뭐 요란한데 나도 10월 한 달 북경에 가 있으면서 가봤더니 야 이걸 아름답다고 하느냐. 지저분하죠. 지저분해 정말. 아름다운 게 뭔지도 아때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참 불쌍하다. 용경협도 그렇죠. 그래서 자연이 기교해도 단풍은 볼 게 없어요. 그 향산의 홍예 그 단풍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가보면 참 별게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단풍의 명소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단풍 명소가 어디 아닌데 어디서 다 하지. 전국토가 다 단풍 명소예요. 일본도 전국토가 다 단풍이 아니고 단풍이 아름다운 데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사이트에 보면 전국에 단풍이 아름다운 곳 착 정리돼 놨어요. 어디 다. 일본은 그 교토 기요미지 그렇죠. 단풍. 그거 굉장하죠. 그래서 단풍이 아름다운 데가 일본이 딱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요. 날짜도 정리돼 있고. 우리는 그런 사이트가 왜 없느냐? 어디나 다 아름다우니까. 아는 게 부질없는 일이야. 일본 사람이 아름다운 단풍은 봄에 벚꽃처럼 거의 신앙이죠. 반드시 마스를 해요. 축제를 해, 그 피면.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걸 일본 사람들이 즐기는 그 사고 자체가 어떤 인공적인 예. 딱딱 그래요.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딱 규격에 맞게. 네. 규격에 맞게 하는데, 자, 우리는 아까 봄에 그 꽃을 넣어서 진달래라고 했어요. 진달래는 화초가 아니고 자연 자체입니다. 우리는 가을에는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것이 있고, 시인들이 뭘 만들어냈는가? 나는 억새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억새. 그래서 억새가 전혀 꾸밈새가 없고 꽃이 아니면서 그런 꽃이거든. 그래서 가을의 정취를 나타내는 것은 억새가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억새가 그 고결함이라면 뭐 난초에 못지않지. 의학새 슬피 울어 하는 것이 억새를 의학새라고 말했다는 것이 뭐 별별 소리 다 있으면 그게 정설인 같은데 참 억새가 슬피 울어 가을인가요 하는 게 꼭 우리 정서에 맞는 것 같아. 그 서정시 동서국금 6권으로 내셨는데 거기서 보여줬던 부분을 많이 가져오시지만 전혀 다른 이제 패턴 자체를 비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의도하고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신 겁니까? 거기에서 했던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하지 않고 짤막짤막 해설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우려먹고 재론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 문학서 탐색에 서정시에 했던 것을 많이 활용해요. 거기에는 이런 정도의 논의가 없었고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 문학에서 철학하기에서도 그 서정시에 했던 작업을 많이 활용해. 거기서 이야기하다 만 것을 좀 제대로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는 작품을 하나하나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나 문학 탐색은 비교해서 서로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 붙여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문학사에서 철학 읽기 한 중요한 대목은 우리 시지 하나, 외국 시 하나 이렇게 쫙 집어서 비교하는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확실히 시를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참 이점이 많아요. 첫째, 읽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품이 적게 들어요. 그러면서 소출은 알차요. 한문 긴 작품 보려고 하려면 수고는 잔뜩 하고 또 해놓고 보면 별 소출이 없다고. 그래서 그 시를 전공하는 사람이 참 복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시를 공부하려면 두 가지, 예리한 감수성과 치밀한 논리를 갖춰야 돼요. 예리한 감수성이 없으면 시가 보이지 않고, 치밀한 논리가 있으면 본 것이 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 산문을 논의한 사람은 예리한 감수성도 없고 논리가 더 치밀해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시는 두림하게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한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나 아는 사람이 없어. 낙엽과 단풍과 낙엽이 당연히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문명백백한 진리가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자연에서는 어느 정도 구별되지만 언어에서, 문화에서 구별되지 않고 시에서 더욱 구별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역시 자연과 문화와 시 3단계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 이런 논리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제 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관습적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현대에 와서 현대 시인들에게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다르게 나타나는가까지. 아까 이제 사군자 이야기할 때 연결되는데, 우리는 관습 상징을 이어받아서 쇄신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관습적 상징을 되풀이하지 말고 어떻게 새롭게. 그러나 오늘날 시인들이 단풍과 낙엽에 대해서 어떤 혁신을 하고 어떤 새로운 의미를 더 줬느냐 찾아봐야 되고, 시인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런데 이 유럽 사람들은 그 페이모르트라는 그 단어가 너무 둔탁해요. 죽은 잎이 뭐요? 그런 걸 계속 우려먹어. 그러니까 시원찮은 것도 그렇게 우려먹는데 왜 좋은 걸 우려먹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브몽땅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온 전신의 감동을 느끼는데, 그 말의 근본은 참으로 시원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브몽땅의 아주 참 목소리나 불어가지고 감미로운 어감이 이 시의 내용하고 우리는 어떤 착각을 동일한 걸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훌륭한 작곡이 나오고 가수가 나와서 우리 걸 빛내나가야죠. 우리 거는 시원찮은 줄 알고 그거 수입하려고 하는 게 우습잖아요. 우리가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참 그쪽에는 변변하는 걸 잘 울어 먹어요. 우리는 좋은 거를 잘 못 울어 먹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순수한 이 말은 소재사 연구가 되고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오늘날. 그렇죠. 예. 그래서 소재로부터 창작이 나오는 거거든. 1차 소재는 자연 자체죠. 그것이 언어와 문화에 와서 선택되고 정리되고, 그것이 시에 가서 창조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프랑스 고엽은요, 이브몽땅 노래보다 에디트 피아프 노래가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나는 에디트 피아프. 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여서 나는 또 그런 스토리, 옛날 사람이라서 노래 이브몽땅을 겨우 알고 그만해도 많이 유식한 척 착각하고 있는 거지.